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000님의 제1회 채권자 집회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파산 과정의 어떤 핵심 정보들을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랄까 파산 관제인의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예요.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자산이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위도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방향까지. 예, 청취자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심 인물 채무자 000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여성이시고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직업은 없는 상태셨고요. 파산 신청 배경이 좀 복잡하던데요. 남편분 사업이 어려워진 게 크고 그 연대 보증 이게 참 문제죠. 맞아요. 연대보증 채무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채무자 본인 건강 문제도 겹쳤어요. 건강 문제요? 어떤? 네, 보고서 보면 종양수술 받으신 이력도 있고 공황장애 치료도 받으셨고 또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하셨다고 나와요. 이러면 사실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에서 빚을 갚기가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었군요. 이게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18년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심각해진 걸로 파악됩니다. 뭐랄까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 겹친 거죠. 그 어려움의 무게가 채무 규모를 보면 더 와닿는데요. 파산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빚이요. 총액이 얼마나 되죠? 네, 파산 채권 총액이 약 2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8천. 와, 크네요. 주로 어디에 진 빚인가요? 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인데요. 남편 사업 관련 대출이나 아니면 본인이 선 연대보증 채무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사업 문제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파산 채권과는 별도로 재단 채권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재단 채권이요? 그건 뭔가요?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랑은 좀 별개로요. 다른 빚보다 더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같은 공과금들이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에도 이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돈이군요. 맞습니다. 이 재단 채권이 약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빚 부담은 저 2억 8,600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 채무자분 명의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재산을 보면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금은 정말 소액이에요. 한 11만 원 정도? 네, 11만 원이요. 네. 그리고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예상액이 있긴 한데 이것도 다 합쳐야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고요.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재산인데 보증금 5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서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상속 재산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이자 핵심 쟁점입니다. 2016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으신 부동산 지분이라고 나와 있던데. 네, 정확히는 서울 동대문구 휴경동에 있는 대지랑 건물 일부 지분, 그리고 다른 주택 지분인데요. 이 상속받은 지분만 평가한 금액이 약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600. 와, 갑자기 큰 재산이 나타난 거네요. 파산 절차 중에. 그렇죠. 파산 신청 시점에서는 몰랐거나 혹은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절차 중에 이게 발견된 거죠. 그럼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빚은 거의 3억 4천 정도인데 재단 채권 포함하면 재산은 원래 거의 없다가 갑자기 1억 3,600짜리 상속 지분이 생긴 상황. 이걸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그렇죠. 하지만 파산 절차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예금 11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액 1천만 원,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가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가 포기요. 그건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 재산들은 압류해서 팔지 않고 그냥 채무자가 계속 가지도록 놔두겠다는 결정이에요. 아,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예금이나 보험금은 액수가 너무 적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주택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도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우선 변제금 범위 안에 있어서 이걸 뺏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지켜주려는 거네요. 그럼 제일 큰 거, 그 1억 3,600만 원짜리 상속 부동산 지분은요? 이건 환가 포기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지분은 원칙대로 환가 진행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이걸 처분해서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럼 결국 상속받은 집 지분은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파산 관제인과 채무자 간의 화해 계약입니다. 화해 계약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채무자가 이 상속 지분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과 협의해서 이 상속 지분을 파는 대신에 그 가치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채무자가 마련해서 파산 재단에 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분 자체를 파는 대신 돈으로 내겠다. 얼마를 내기로 한 건가요? 네, 상속 지분 전체 가치가 약 1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을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파산재단, 즉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1억 3,600짜리 지분을 지키는 대신 5천만 원을 내기로 했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내는 거죠? 본인 재산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 부분은 보고서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상속 지분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네요. 이 화해 계약 때문에 그럼 파산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절차를 속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5천만 원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파산 절차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화해 계약 이행 여부가 앞으로 사건 진행의 핵심 열쇠가 된 셈이죠. 와,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게다가 남편분은 현재 수감 중이시고 본인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이런 법적, 재정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청취자님들도 이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다행히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채권자들이 이 화해 계약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그 5천만 원을 약속대로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파산 관제인은 아직 최종적인 면책, 즉 빚을 완전히 탕감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 보류요? 왜죠? 5천만 원 내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그 5천만 원 납부가 실제로 완벽하게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약속은 했지만 만약 중간에 납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납부가 완료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면책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면책이라는 기회가 아직은 조건부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화해 계약 이행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업 실패에 따른 연대 보증의 위험성, 또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파산이라는 급한 상황 속에서도 상속 재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을 때 법적 절차가 현실과 어떻게 타협하고 조율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법조항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제기 가능성, 상속 재산의 의미, 채권자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화해 계약이라는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청취자님들께도 이 복잡한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안에는 이런 협상과 또 인간적인 고민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처럼 파산 절차 중에 갑자기 상속 같은 뜻밖의 재산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받아서 빚을 회수하고 싶을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걸 발판 삼아 새 출과를 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이 사건은 그 사이에서 화해 계약이라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경우고요. 청취자님께서는 이런 상속 재산이 파산 절차를 밟는 개인의 회생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속된 부라는 요소가 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인 공정한 채무 처리와 경제적 재기 지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채무자 000님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 개인 파산 절차의 실제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